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색다른 경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험하셨어요? 팟캐스트 프로그램 녹음하고 수요일부터 수련회에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그 깨달음의 장이라는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화요일날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요. 금요일날 업로드를 해요. 네,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혜정 작가님이 이틀 동안 네. 정말 열심히 수정하고 편집하고 정말 고생하시죠. 아우, 재밌어요. 네. 제 요즘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팟캐스트 편집할 때예요.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래요, 네. 정말. 수련회 이름이 어떤 거였어요? 정토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깨달음의 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일종의 이제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신청부터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석 달 밀려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아시고 추천해 주셔갖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마감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은 한 1시간 정도 지났다가 빨리 신청해서 들어가 봐야지 했더니 또 마감돼 있고 그래서 그 세 번째 달에는 바로 신청 기다렸다가 바로 한 1분 안에 막 접속해서 열심히 해서 다행히 신청했었습니다. 네. 이게 양코치님 뿐만 아니라 꼬만피 작가님들에게도 깨달음의 장이 되게 이슈가 됐어요.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갔다 네. 와서 어떠셨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괜찮다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제 주변에 갔다 오신 분들마다 얘기하셔서 제가 뭐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그 IT 쪽 용어에 가성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성비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의 그 약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트북이다. 그럼 노트북을 싼 거를 30만 원을 샀는데 이게 그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램도 잘 꽂혀 있고 하드도 잘 돌아가고 그래픽 카드도 좋고 이러면 이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이상을 뽑아낸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정토의 깨달음장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리더십 센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접하고 또 갔다 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제가 들었던 프로그램 중 교육 관련해서 수련 관련 프로그램 중에서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번쯤 가봐야겠는데요. 예, 혹시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갔다 오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교육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런 걸 내가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이 효과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교육이라는 효과는 대부분 교육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이제 막 물가까지는 끌고 올 수 있지만 먹는 건 자신이 갈증이 나야지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한번 더 나아져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교육은 그럴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깨달음의 장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개요만 말씀드리면 4박 5일 동안 이제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이제 가장 제가 보니까 좋은 거는 직접 가서 경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 없고 가시는 게 정말 이렇게 깨닫는데 정말 도움이 되셔서 아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애정을 담아서 말씀드린다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정보 없이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다. 되게 궁금해서 어떤 건지 네. 또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몸과 마음이 되게 맑아집니다. 이렇게 산 속에서 이제 휴대폰도 이렇게 받기가 좀 이렇게 전파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 음식도 정갈하고 이렇게 좀 조용하게 나를 다시 이렇게 보통 일반 직장 다니거나 도시에서 살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는 뭐에 노출돼 있죠. 정보, 미디어, 소리, 주변 관계들. 그런 것들이 일단 어느 정도 좀 차단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교육 시작에 아주 큰 어떤 단계가 진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 속에서 공원 산책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다릅니다. 공원 산책만 해도 되게 차분해지고 느껴지는 게 많은데. 그렇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게, 만약 그게 공원 산책하는 게 좋으면 저는 공원 산책하시는 게 네. 더 나으실 거라고 얘기를 드려요. 어쨌든 이게 그래도 4박 5일 과정에 그래도 돈이 한 3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근데 교육 업계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거의 사실은 이윤을 보겠다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예. 아시겠지만, 이거 숙박비 정도인데, 그런데 제가 산책하는 것보다 이거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는, 가성비. 역시 다시 가성비를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점점 궁금해져서 언젠간 저도 꼭 도전해볼 것 같아요. 점점 팟캐스트 하면서 도전해볼 게 많아져요. 네. 자꾸 서로 배우고 나누고 네. 서로 하니까 정보들이 교류되면서 그런 역할들이 생기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지난주에 방송한 것 중에서 네네.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그 팟캐스트 방송하고 나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정혜선 박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 이제 책 제목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정혜신 박사님이죠. 그래서 네. 저자를 소개해 드릴 때는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정혜신 박사님 책에 이런 심리 상담이나 또 이렇게 치유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해 드릴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책문과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거 시험 보는 이렇게 임금이 내리는 질문에 대해서 선비들이 어떻게 답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줄로 너무 짧게 정리를 하니까 야, 정말 그렇게 버릇없는 놈이 있었냐, 그냥 양코치가 너무 이렇게 말을 쉽게 툭툭 던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시대의 물음에 답하다, 이 책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부제가 있는데, 김태환님이 쓰셨습니다. 아까 컨셉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광해군 때 나왔었던 실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이런 내용으로 1609년에 광해군 1년 중광문과에서 나왔던 실제 발제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신 선비가 누구냐면 조위환. 그래서 1567년부터 1649년까지 사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갖고 어떤 중국의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우리나라 왕들의 어떤 과거의 실록들, 그리고 실수했었던 내용들, 외교 관련,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전란 이후의 어떤 민심, 이런 내용들을 쫙 얘기를 정말 길게 하셨었어요. 지금 A4지로 치면 거의 한 10장 정도 내용들을. 근데 그 내용의 결국 중심이 뭐냐? 임금님이 다른 걸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개혁하면서 본인부터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에 어떤 소신을 갖고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읽어드리면 팟캐스트 한 30분 정도 걸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 읽으시고, 과거에도 그런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자기가 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 가지 정말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조위안 그 당시 이제 선배님이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잡으신 거 보니까 한 6, 7페이지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좀 넘죠. 한 10페이지는 10페이지 정도. 네네. 네. 그 긴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는 실력 대단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넘어가야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글쓰기 관련해서 미션 드렸었던 내용들, 그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 블로그 만들기, 블로그 꾸미기, 그리고 이제 파워블로그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준비하실 책의 소개, 그리고 추가로 책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 얘기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쓰기 글쓰기 전문 팟캐스트 꿈꾸는 만년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책이 어떤 책이었죠? 미션 책이? 이상호 기자의 엑스파일이었죠. 네.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션은 어떤 미션들이 있었나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읽고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A4지 한 장 반에서 2장 분량으로 한번 정리해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미션에 대해서 글 소개 하나 해주신다고. 네. 네, 어떤 글인가요? 이원영 작가님의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소개 내용들이 제가 좀 섹터를 나눠서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실을 기록하겠다, 혹은 진실을 남기겠다라는 어떤 자세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 어려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나는 작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제 문단을 나눠서 한번 써봐달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록, 남김, 필요, 어려움, 마음가짐, 이 5가지로. 네네. 네. 그렇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나는 한동안 진실과 사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뉴스도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속편한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의 엑스파일을 읽으면서 사실과 진실은 다르며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못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갇혀 그 너머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이상호 기자는 진실을 기록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행동을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계란이 바위를 치는 행위는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행위다. 처절한 희생.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그 질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이란 1. 진실이란 무엇인가? 2. 진실을 알려야 할 대상. 3. 진실을 기록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밝혀야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야 하겠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싶은지 정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진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세력으로부터의 견제와 방해가 나올 것이다. 전방위로 조여오는 방해 세력들의 위협과 공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인간관계의 단절과 가족들의 희생.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자기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차라리 혼자라면 책임져야 할 것이 자기 한 몸뿐이라면 오히려 좀 가벼울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 말에 제가 양코치님에게 자주 했던 말이에요. 가장으로서 그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소신을 밝히냐라는 질문을 자주 했었어요. 걱정되는 것도 있고. 넘어갈까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정면 기자 있죠. 뉴스타파 했다가 지금 국민K, 국민TV의 뉴스K 맡고 계시는 노정면 앵커나 이상호 기자나 그 아내분들이, 그 가족분들이 네. 처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겨요. 생계적으로도 있고. 그런데 그 아내분들의 어떤 가치관이란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라면 어렵겠죠.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명품백은 죽어도 들고 다녀야 돼. 나는 어디서 사모님 얘기는 듣고 다녀야 돼. 나는 무슨 땅 투기해서 돈 벌고 떵떵거리다가 쓰다가 죽을 거야. 이런 부인들이라면 아마 이런 기자를 이런 올바른 작가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호 기자의 부인, 아내분이라든지 노정민 기자 아내분, 또 저희가 황홀한 금일가공에서 조용해 작가님의 아내분, 시인이셨죠. 네, 김초희 시인분. 이분들이 자기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글쎄,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일은, 누구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가라. 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참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계신 사모님도 언니도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알아서 잘해라. 네. 되게, 미션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그리고, 부딪히는 어려움 다음에 나는 작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결국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성찰적 질문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유혹과 시련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원영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다. 나만 입을 다물고 진실을 덮으면 조용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유혹처럼 느껴지겠지? 그런 정말 소소한 행복조차 유혹으로 느껴지지 하는 그런 시험대에 아직은 오르기 싫다. 그것이 나의 솔직한 마음이다. 부끄럽지만. 튼 마음이어서. 네. 네. 저는 감사해요. 네, 이렇게 써주신 게, 제가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이게 아마 보통 사람들 갖고 있는 보편타당한 정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시련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네. 거의 없죠. 내 가족이 힘들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없죠. 네. 아무도 나한테 힘든 일, 어떤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겪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와 포함을 해갖고 다른 분들이 같이 제가 이 미션만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진실을 기록하겠다고 나는 진실을 기록하겠다, 나는 꺾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대단하시고 감사와 응원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도 역시 감사와 응원을 보내요. 왜냐면 이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마주보고 솔직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을 마주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죠. 네, 저는 용기란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척하는데 아닌 거, 사실은 이건 용기가 아니고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도 용기는 아니죠. 제가 나는 그런 걸 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인 거네요. 그럼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용도 사실은 용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면 예전에 이제 투 경기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저소가 무서워요. 나는 저소가 무서워라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 바라보지 못하면 실력도 없는데 거기 경기장에 나가면 이제 소한테 받쳐서 목숨을 잃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 감각기관에서 그 두려움이란 기능이 없어. 상실해갖고 저소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가갖고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죽는 건 마찬가지죠. 내가 두려워. 그런데 저소를 맞닥뜨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죽지 않고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용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서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는 거고, 그렇죠. 서로 피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더 오랫동안 투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면하겠다. 하지만 두렵다.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난 힘들어, 나는 어려워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대단한 용기이자 그 출발점이라고 바라봅니다. 그 얘기를 책 제목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글 쓰는 사람은 치부 노출증 환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미션에 대해서 다른 미션 어떤 게 더 있었죠? 지난주 미션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 하고 이제 전체적인 좀 리뷰 같은 거 같이 해도 칼럼을 한번 제목을 한번 잡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칼럼 제목을 보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일단 많이 고민하셨구나. 네, 고민하셨구나. 그리고 나름의 그 한 주 동안 이걸 쓰시기 위해서 또 이제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미션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제가 이제 또 연관한 미션을 드렸는데, 결국은 아는 만큼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 내가 형광펜이라는 단어나 형광펜의 개념을 모르면 형광펜과 관련한 소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형광펜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펜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고 모호한 관념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요. 나를 탐구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는 아니까 나에 대해서는 글을 이제 시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글이 칼럼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그 관점들을 한번 더 이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목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제목은 제가 한 4자에서 5자 정도로 한번 정해봐 달라. 조금 압축해서 느리는 건 쉬워요. 줄이는 게 어렵죠. 줄이는 게 어렵죠. 그 많은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이거의 한 문장에 한 핵심은 못 알아하고 내가 인생을 살거나 컨셉을 정해서 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는 못 알아하는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어렵듯이 이 칼럼을 제목 하나로 줄여보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내 주변의 우호적인 주변 분들에게 다시 이런 칼럼 컨셉이 어떤 매력적이냐,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냐라는 식으로 흥미를 자아내냐 이런 식으로 한번 피드백을 받아봐 달라고 다시 한번 미션을 드렸습니다. 그 다시라는 말에 강조점이 실리네요. 네, 꼭 성실하게 하신 만큼 저는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험자로서 성실하게 하는 만큼 얻어는 갑니다. 네. 다만 성실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네네. 그렇죠. 그 의미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그리고 지난주 미션에 그 이상호 기자님 팔로우 하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건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이제 책을 좀 입체적으로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사회적 그 느낌을 깨달을 수 있자라는 차원에서 미션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의 일상을 갖다가 매일 옆에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 없죠. 그렇죠. 각자의 네, 삶이 비서가 있고,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각자 뭐 집안 일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제 팔로잉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오늘 어디 있었고, 뭘 먹었고, 무슨 생각을 했지, 그 단상들이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글 한 줄 갖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지만, 이 사람의 6개월, 1년의 행적을 지켜보면, 이 사람 뭐에 관심이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무슨 글을 쓰는구나. 무슨 책을 읽는구나가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책을 내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갖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분의 트위터 주소나 저자가 있는데 트위터 주소가 있으면 저는 일단 팔로잉을 해놔서 그 리스트업을 해놔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 트윗덱이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그 크롬에 깔려 있는 네.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를 쓰면 찾을 수 있는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유용한 프로그램인데 그걸 깔면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그 주식 시장 모니터 프로그램처럼 계속 그 떠면서 네.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제 트위터를 떠놓으면 네.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트윗덱은 주로 이제 트위터 네. 쪽이죠. 그래서 트위터가 있으면 팔로잉을 해놓고 그걸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넣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 책을 쓰신 이분은 오늘 어디 있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칼럼을 또 새로 넣었구나. 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디서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구나. 이게 계속 보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한번 6개월 1년을 그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가 느껴지죠. 그 삼국지 인물전에 김재욱 작가님이랑 페이스북 친구를 했거든요. 네네. 그분이 뭐 주말에 청계천 갔다 온 것도 네, 알 네. 수 있게 네. 되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가족관계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이 되게 페이스북 친구하면서 좋았어요. 예, 저는 SNS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관계를 잘 활용해서 협력시키고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거와 연관해서 작가 정신을 가지고 작가를 탐구하는데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을 이제 08차 미션을 드렸죠. 이번 팟캐스트 올라갈 텐데 이번 주 미션 관련해서 이제 블로그 관련해서 이제 꾸미는 미션을 저희가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파워블로그 만들기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자가 이제 공저를 했었어요. 뭐 이제 닉네임으로 이렇게 올리신 뭐 깜냥, 창틀, 페니웨이, 뭐 시앙, 나이, 바람처럼 이렇게 해서 공저를 올리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파워블로그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이제 각자 챕터를 나눠서 쓰신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분야의 챕터를 나눠서 쓰고 저희 미션 한 거는 이걸 읽고 자기의 블로그를 재구성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뭐 컨셉, 뭐 디자인, 뭐 제목, 디렉토리 목록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전문가가 조언한 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꿨다. 제가 거기서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전 국민의 몇 프로가 책을 읽을까요? 글쎄요. 제가 좀 선진국, 시민의식 뭐 이런 네. 게 좀 발달했다 뭐라고 하는 이제 몇 개 나라 중에서 이제 미국 관련해 갖고 미국의 한 그 연설자가 동영상 하면서 막 한탄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전 국민의 3%가 책을 읽는다고. 미국이 3%가요? 네, 미국의 인구의 3%가 3%. 책을 읽는다고. 네. 물론 이제 문맹률도 사실은 한국보다 좀 높긴 하죠. 그런데 단지 3%가 책을 읽는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뭐 주변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 이 순으로 지하철 책을 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화 차이도 조금씩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들어서 네. 대한민국 혹시 몇 프로인가요? 뭐 저희 통계 나온 거는 사실은 그 뭐 몇 프로나 책을 읽는다는 보지는 못했어요. 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월평균 독서량, 뭐 연평균 독서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얘기하잖아요. 기껏해야 뭐 1년에 10권에서 네. 12권 정도 뭐 잡지 포함해서 네. 하니까 사실 거의 책을 안 읽죠. 그런데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컨텍스트나 텍스트 자체를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저양분이 되는 거고, 그거를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서 그 전문가인 저자들이 권해주는 대로 실제로 행해보는 사람은 책 읽는 사람 중에서 또 몇 프로나 될까요? 그죠. 책 읽는 거랑 행하는 거랑의 그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읽는 것만 되게 좋아하고 책에서 뭐 쓰라고 하는 거 뭐 한번 해봐라는 거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걸 한 번씩 해보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제가 가져가는 게 많이 달라서 그렇죠. 네, 요즘 30분 걸리는 뭐 하라는 게 있었거든요. 인생학교 책에서 네네. 뭐 30분 동안 하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가계도를 그리라는 거. 네네. 혼자 스케치북 꺼내서 막 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알죠. 네, 해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딱 상상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거 뭐 큰 집 작은 집 그거 했을 때랑 확실히 달랐어요. 직접 그려보는 거랑 시키는데 그렇죠. 다 해보는 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닭을 키운다. 그러면 닭을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닭 키우는 방법이랑 책을 읽었는데 닭 이렇게 키우라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안 키웠어. 둘의 결과는요 사실 똑같아요. 예. 어차피 그대로 안 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행이라는 씨앗을 뿌려야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니까,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 내가 그 책대로 뭔가를 해보고 저희가 미션을 드릴 때 뭔가 이렇게 해본다는 의미는 그냥 미션을 이런 미션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하고 미션이 있구나를 모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책 정리할 때 실천사항 3가지 꼽으라고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뭐 독서 코칭 연구소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책을 읽을 때 책에 먹히지 마라라는 얘기거든요. 먹히지 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에 파묻혀서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내용이 있대, 이런 내용이 좋아. 뭐 머리로는 공자를 맹자를 할 줄 아는데 네. 자기 행실 하나도 바꾸지 않는 사람, 자기 가족 관계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책이 읽힌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쪽에 머리에 좋으면 뭐합니까? 네. 내가 그걸 뿌려보고 내가 다시 깨닫지 못하면 글쎄요, 뭐 그냥 인생 소일거리 하려고 그냥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다시 파워블로그로 돌아가서요. 파워블로거가 되면 좋은 게 뭘까요? 왜 돼야 할까요? 이 아마 이제 제목에서는 약간 상업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파워블로거라는 말 자체도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파워라는 게 힘, 권력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글쓰기 자체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글을 쓰느냐, 아니면 글을 쓰다 보니까 영향력을 얻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자기개발 강좌 같은 거 보면 파워블로거 되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지금도 조금씩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라는 네네. 이름으로 약간 바뀌어서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뭘 팔고 싶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파워블로그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블로그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한 번씩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라는 게
사실은 로그죠. 예, 기록이에요. 나의 어떤 기록들을 이제 그 날짜 순으로 가장 최신이 이제 위로 뜨게 하는 기록인데, 여기에 SNS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하고의 좀 차이점을 보자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제 송출이죠.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킹 연결돼 네. 있고, 내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는. 그러면 그 대신에 전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정보가 굉장히 빨리 유통될 수는 있지만, 나의 어떤 저장이나 지식 기록 공간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사진 몇 장의 글 같은 것도 편집하기는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뒤로 밀리고 다른 타임라인에 좀 묻히고 그런 게 있죠. 좀 편집이 좀 자유롭지 못한데, 블로그는 이제 나만의 공간이라는 옛날에 말하면 홈페이지 같은 좀 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개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컨셉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도 있게 나눠보고 싶다면 그게 이제 자기만의 어떤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도 이제 그런 것들을 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따라가고 있고 SNS의 어떤 강점을 발휘하고 있지만 블로그가 갖고 있는 지식 저장소, 컨텐츠 저장소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그러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냥 실시간 소통, 나의 현재 사항, 그 주변의 사항 같은 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꾸준히 누적하는 얘기하신 대로 지식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딱 분리해서 완전히 네. 이쪽이다 저쪽이다는 아니에요. 블로그로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교류도 할 수 있고 네. 뭐 서로 이웃 이웃. 도 될 수 있고 네. 알 수도 있죠. 예, 네, 댓글도 있고. 그럼요. 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그리고 페이스북이라고 할더라도 동영상이나 이런 링크도 걸 수 있고 네. 예를 들어 뭐 바로 가기도 걸 수는 있어요. 두 가지의 측면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특화시키고 이것은 내 공간이다라고 꾸며거나 어떤 뭐 동시에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블로그의 기능들이 강력하죠. 그리고 요즘 SNS는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 140자잖아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너무 긴 글이면 정말 좋은 내용 아니고 정말 흐름이 좋지 않으면 안 읽게 돼요. 네, 진짜 딱 좀 한 문장, 두 문장 해서 한 10단락 정도 넘어가면. 그렇죠. 안 읽게 되죠. 그게 이제 SNS가 빠른 전파의 어떤 흐름에 따른 사람들이 컨텐츠를 접하는 속도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블로그는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길어도 이건 내가 필요하다는 문장이니까 자꾸 찬찬히 이제 뜯어보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더 깊게, 더 많이 풀어내도, 본인의 호흡과 관련해서 풀어내도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호흡의 차이가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파워블로그가 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책 속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블로그가 뭐냐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만드는, 이제 제작하는 어떤 간단한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작가로 치면 이제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뭐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거는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해서 좀 붙여 넣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A to Z 같은 느낌으로 네. 좀 접근을 해서,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알려야 되니까 뭐 트랙백 단다든지 뭐 SNS로 네, 연결되거든요. 네. 포스팅 한다든지 뭐 이거 이제 뭐 여러 태그. 가지, 네, 그렇죠. 태그 단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면서 방법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책 속에 파워블로그가 좀 궁금하시다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파워블로거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지난 주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드릴 텐데요. 제가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블로그들 이제 막 모집하고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포탈도 자기 포탈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2008년, 2009년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전에도 당연히 이제 블로그는 시작을 했었죠. 한 2, 3년 정도 사이에 많이 키우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제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포탈 사이트들 기준에 맞게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었던 거죠. 그럼 분류한 게 파워블로그.
네, 분류해서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본- 생각하는 기준에서 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각 분야에 한 뭐 두세 명씩 정도 뽑아서 파워블로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제정을 했던 게 2008년도. 처음에 2008년도였는데 첫 해에 그렇죠. 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첫 해 파워블로거 되고 2009년도 재심사할 때 2009년도에 되고 그래서 2년 정도 파워블로거 엠블럼을 달았었죠. 그게 딱 파워블로그일 때만 엠블렘을 두는 건가요? 그때부터 달 수 있는 그 대신 이제 표기가 명기돼 있죠. 몇 년도 파워블로거다. 그 파워블로그가 되고 나서 어딘가에 초청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계속 그 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해서 알리고 이제 지식과 교육 쪽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교육 분야 파워블로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알렸었는데 되고 나서부터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거나 거기에 이제 어떤 편승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쪽지를 많이 받았었어요. 쪽지요? 네. 어떤 쪽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필요로 하는 이슈와 관련해서 그런 쪽에 편향되게 글을 써달라고. 그런 쪽에 글을 써달라고 하는 그 제의를 받고 나서 또 다른 글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파워블로거들을 관리하는 그 마케팅 회사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들은 이제 각자가 이제 그런 이제 각자가 집에서 자기 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티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뭐 컴퓨터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네. 저 컴퓨터 맨날 컴퓨터 얘기를 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다고 하는 저 컴퓨터는 진짜 얼마나 좋은 걸까. 나는 저 컴퓨터 잘 모르지만 저렇게 컴퓨터 분야 잘 아는 사람이 좋다고 하니. 좋은 거죠. 그렇죠. 화장품 어떠겠어요? 화장품 얘기 막 주구장창 쓰시는 분이 이 화장품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자분들은 혹하죠. 예, 정말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화장품 새로운 거 추천받으면 꼭 검색해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죠. 소중해요, 피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개개별로 활동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네. 한번 와달라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같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선한 마음에 좋았었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글을 그렇게 썼던 사람들의 얼굴을 실제로 볼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 옆에서 또 내가 얼마나 배울 게 많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그랬죠. 그냥 흔쾌히 가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가 새로 신차가 출시됐어요. 네. 그럼 자동차 같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렇죠. 뭐 몇천만 원에서 네. 뭐 억 단위 넘어가는 차들도 있고. 그럼 한 사람이 사실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막 자료를 찾아볼 거예요. 인터넷도 서치하고. 그렇죠. 대리점도 가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그 회사에서 그런 파워블로거들을 네. 이제 초청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비행기 표값도 주고. 어디로 초청했는데 비행기 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런칭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표값도 주고 네. 뭐 다 그분들 대동하고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막 이제 맛있는 거 뷔페 쫙 차려서 먹여주고 차 딱 태워주고 네. 그리고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사은품 손에 빵빵하게 들려주고 네. 글 써주면 글 한 평당 막 50만 원씩 돈 주고.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나서 글 쓰고 나서 다른 대가가 또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거기는 뭐 사은품이 별로였어. 뭐 이런 네. 얘기하시고 그래도 나는 그 차가 좋긴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좋더라는 느낌이 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내가 타보니까 그냥 뒷자리 넓어서 좋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전문으로 쓰시냐면 뒷자리가 공간이 얼마나 남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휠베이스는 네. 얼마고 그리고 뭐 서스펜션 뭐 트랜스미션 이런 어떤 그런 각자의 용어들이나 뭐 연비나 토크 마력 그리고 초반 가속력 뭐 미션 물리력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제대로 쓰시는 분들은 네.
다르거든요, 글이. 근데 파워블로거라는 이름을 달았다는 이유로, 그냥 좀 글바를, 그러니까 현혹하는 글바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나서, 마치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승을 한 것처럼 해놓고, 기업들한테 사은품을 받고, 비행기 초청 비용을 받고, 글을 쓰고 포스팅하고 그 뒷돈을 받은 것들을 명시하지 않고 썼을 때,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까요? 물건 사는 소비자. 그렇죠. 결국은 저는 그것이 소비자한테 간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화가 난 거죠. 사람들이 네. 아닌 척, 굉장히 객관적으로 글을 쓰는 척하고, 실제로는 소비자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그 사이에 정보의 격차를 늘리면서 기업들한테 돈을 받는 행위가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잘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글도 쓰고. 그렇죠. 네, 나와서 그 다음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파워블로그의 그 진실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 같은 정말 내가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글을 쓰고 있더라. 소비자들이요, 속지 마시라. 네. 라는 그런 글을 써서 올렸었죠. 그 글이 한참 후에 이슈가 됐어요. 네, 그랬죠. 그 글 쓰고 나서 바로 그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에서 제가 탈퇴당했습니다. 강퇴. 그렇죠. 파워블로그 집단에서 강퇴당했죠. 네. 대가는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모든 대가는 빠르네, 그쪽은.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항상 악은 성실해요. 괜찮네. 예.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메일도 쓰고 제 파워블로거 당시 파워블로거였으니까 그 엠블럼 밑에 그 공지글로 띄워서 막 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몇몇 파워블로거들은 또 거기에 공감을 또 해주셨어요. 나도 마케팅 그 화장품 마케팅 글 써주는데 너무 빨아달라고 저희 이제 글로 치면 빨아달라고 글을 써들어서 내가 역겨워서 내가 못 쓰겠다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피부 트러블 생기면 생기지 왜 이걸 갖고 내가 이렇게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 글 써, 참 내가 정말 부끄럽더라 이런 글 써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안 썼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위스키에 대한 글을 쓴다. 네.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써주면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편, 2편, 3편에 나눠서 이제 포스팅을 천천히 하거든요. 고객들 반응도 보고, 왜냐면 또 글 한 번이 지나가면 또 노출 시간이 지나가면 떨어지니까. 자주 노출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한 3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한 50만원씩 받으면 이제 뭐 한 편 쓰면 이제 총 150만원을 한 제품에 대해서. 그 한 편에 50만 원이니까 한 편, 세 편이면 150. 그렇죠. 그 당시는. 그 당시 웬만한 사람은 월급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글로 자기 양심을 파는 대신 생계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그 대가가 굉장히 그 짜릿했던 초창기니까 더 짜릿했던 순간이 있죠. 지금은 그 정도 주진 않을 거예요.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유덕수로 많아졌으니까. 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초창기에. 요즘에는 그 어디서 제공받았다라는 것도 명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비자 고발에서 나왔던 그 사건 때문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주부 파워블로거가 이제 세척하는 그 이제 장치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제대로 그 제품에 대한 기능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공동 구매를 이제 막 유도하면서 자기가 좋더라, 뭐 많은 분들이 좋더라 하다가 그게 실제로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거 우리 애가 탈이 난다, 참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잘 안 써봤고 이렇게 올렸다 미안하다니까. 그럼 너는 써보지도 않은 걸 올린 거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워낙 그 사람이 영향력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 고발에서 이제 취재가 나오면서 이제 예전에 그런 글을 올렸었던 저한테도 이제 인터뷰를 왔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거다. 결국 소비자들이 언젠가 전문성이 없는 당신의 글을 보고 피해를 받을 거고 그것이 당신한테 여러분들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글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제 제 글이 다시 또 이제 화제가 돼갖고 인터뷰를 하게 됐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법이 제정이 된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만약에 누구 제품을 받아서 스폰을 받아서 했으면 분명히 거기다 명시를 해라. 안 그러면 이제 법적 그 상거래 관련해서 법적 처벌이 생긴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제정이 된 거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를 줄여주는 거를 글 쓰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히려 줄여주긴커녕 그 뒷돈을 받고 그거를 가려서 글을 쓴다는 건요. 그거는 정말 양심을 파는 행위예요. 저는 그거를 자주 보거든요. 요리 뭐 만들 때 딱
재료 검색해서 하는데 그렇게 어디 딱 수산 나와 있고 어디 축산 나와 있으면 아 그래 여기서도 이렇게 해 먹는구나.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고 신뢰 가서 더 잘 거기에 따라서 레시피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음에 안 좋게 시작해서 생긴 법이지만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는데, 그냥 진실을 말하라는 네,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예, 저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언론사나 블로거나, 정말 아쉬워요. 예. 여러분은 지금 양꼬치님 얼굴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요. 이제 얼마나 표정이 안타까워하시는지요. 이거 진짜 방송이 딱 양꼬치님 모습만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작가정신 얘기하면서 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못 써도 좋아요. 예, 실력은 수사학은 배우면 늘 수 있어요. 그건 기법적인 부분이니까. 그런데 매 순간순간 내가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그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계속 다잡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요즘은 특히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 요즘 막 사람도 죽일 수 있다. 10억. 네, 뭐 감방에 갔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네. 이게 뭐 몇십 프로가 넘는다는 게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결국 이거 어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거든요. 요즘 미션 하시는 작가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고. 네, 이제 제가 아까 책 읽었을 때 그 행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들인데 집을 지을 때 보통 신현 작가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할게요? 보통 이제 땅을 파고 네. 그 안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네. 그렇죠. 집안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튼튼하게 박잖아요. 그렇죠. 저 건물보다 너무 이뻐. 뭐 천장 지붕에 뭐 이뻐. 뭐 장식장이 이뻐. 뭐 시계가 뭐 멋진 게 달렸어. 네.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기둥이 얼기설기해서 기둥에 네. 구멍이 있었다. 근데 모르고 그냥 거기에 얹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땅을 맨 처음에 갈았어야 되는데 네. 그 땅을 평평하게 갈지 않고 만약에 그 위에 지붕을 세웠다. 네. 지붕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겠죠? 벽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다 보면 갈라지고. 그렇죠. 네. 균열이 생기겠죠.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든지 그 기초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운동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역도를 배우면 역도의 동작이 한 10가지, 2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인데 네. 이 자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무거운 무게가 올라갈 때 허리하고 무릎을 분명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자세로 하고, 그럼요. 장갑 껴고, 보호대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올바른 자세를 잡는 거죠. 그 운동의 올바른 자세 잡는 거랑 지금 여기 미션을 하시는 작가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미션의 그 하나하나가 지금 주춧돌을 세우고 네. 기둥을 만들고 바닥을 닦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미션은 이거는 좀 힘드니까 혹은 이건 나한테 불편한 내용이니까 안 하고 요 내용은 내가 좀 쉬우니까 하고 필사는 재밌으니까 하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미션은 안 하고 필사 누가 재밌대요? 예.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재밌어요. 네. 자, 재밌는 거 알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려요. 네, 네.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과정들을 만약에 이제 듬성듬성해서 집을 올리다 보면 나중에 위에서 벽을 바르고 창문을 열고 문을 닫을 때 분명히 삐걱거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션들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사실은 다 잘하시길 바래요. 잘하시고 제대로 하시길 바라지만 그 과정 뭐냐면 제대로 내드린 미션을 제대로 하시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고란 쓸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설계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지붕 거기에 맞는 어떤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을 또 충실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년 지나면. 네, 제가 한 4년째 꿈만피를 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가정을 진짜 열심히 어느 정도까지 진짜 가정을 열심히 하시고 더 잘 닦으시는 분들이 출간 계약을 하고 나서 이후에 행적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확실히 계약을 했다는 게 끝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를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처음에 관찰자적으로 입장으로 많이 봤으니까 처음부터 저는 운영진이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다 보면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작년에 미션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그렇게 다 뭐 신혜전 작가님처럼 운영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신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운영진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양정훈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고 생각하자. 이래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기준으로 이거는 맞아, 이거는 안 맞아, 이건 힘들어, 이거는 옳지 않아라고 하면 1년 후에 버리셔도 괜찮아요. 정말 이거 아니었다, 쓰레기였다 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바쁘시고 힘드시는 사회 과정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 한번 더 다잡아 보시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미션 하니까 그 전영철 작가님에서 이제 글 쓰는 편집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글을 올리시고 폰트는 어떻게 해보시고 어떻게 바꿔보셔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팟캐스트만 들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바꿔서 올려보시라는 그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네. 주니어 미션은 지난주 미션 희노애락에 관련된 글을 써보는 거랑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랑 그 동주 선생님 완득의 동주 선생님에 대한 나만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라는 미션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의 감정을 안다는 거, 내가 언제 기쁨을 안다는 거가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 되게 내가 언제 딱 어느 순간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좀 광범위하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딱 한순간만 찝어줬으면 언제 제일 기뻤다라는 거. 그거를 좀 본인 스스로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쁘고 내가 언제 슬프고 언제 분노하는지를 모르면 그 글로 녹아내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쓰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감정을 좀 충실하게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했습니다. 저는. 예. 만약에 뭐 신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 본인의 그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방법 혹은 난 이럴 때 충실했었다 그런 좀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저는 되게 요즘,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잘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순간순간에 저의 몸의 상태를 되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의 상태를 본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편한지 힘든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설레는지, 내가 뭘 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업되는지, 누구랑 같이 있을 때 편안해지는지. 네. 그런 거를 하나씩 보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글을 쓰는 데서도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봤을 때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기를 쓰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자기 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찰이 하고 났을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내가 채워주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작가라는 거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나만 채우는 게 아니고 아까 양코치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나부터 채운 다음에 다른 사람 채워주는 거. 그렇죠. 내가 흔들리는데 다른 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시간이 걸렸죠.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다음 주 책 소개가 있는데요. 드디어 양정훈 코치님의 책입니다. 네, 그렇죠.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로 제 책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인 그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나만의 첫 책 쓰기라는 책이었고 판테온 하우스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소재가 네. 주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네, 이 책이 모델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 네, 저희 그 꿈꾸는 만년필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네, 지금 바로 듣고 계시는 이 팟캐스트 꿈꾸는 만년필에 관련된 책인데요. 책 소개 저자께서 직접 해주시죠. 제가 이제 6년 전이었죠. 1기 때 저희가 같이 하면서
했었던 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책을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책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모셨던 뭐 출판사 대표님 인터뷰한 거, 뭐 작가님들이 인터뷰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바라봤고, 그 전에 다른 책들을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글쓰기 관련된 내용들은 있었고, 뭐 자세에 대한 내용들도 저보다 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출간 기획서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책들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이렇게 작성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다른 분한테 설계도를 그려드리는 차원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 집필했었던 책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개는 다음 주에 저자께서 직접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다음 주 8회차 방송에서는 제2회 저자 인터뷰가 되는 건가요?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저자가 인터뷰가 되는데 약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제가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놀라시지 마시고요. 네, 놀랐어요. 저 이 책 말고 다른 책,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다른 책을 한 권 더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어떤 책인가요? 지난주에 미션 중에 하나가 이상호 기자의 책을 보면서 뭐 이렇게 언론인, 어떤 사명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감성적이고 좀 더 풍부하신 분들은 이 책이 잘 맞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호흡도 굉장히 영화 같고, 이렇게 흐름 따라가시고, 그런데 좀 논리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좌우를 다 비판하고 바라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상호 기자는 뭐 욕도 했대는데 그런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논리적인 차원, 비판적인 차원에서 글쓰기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소개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미션과 관련해서 진행할 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리 약식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김종배 씨라고 시사평론가세요. 네. 이분이 예전에 썼던 책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되게 좀 전에 얘기하신 좌우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혹시 뭐 어떤 사람이든 자기 수준에 맞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만 언론은 그런 얘기를 할 때 독자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글에 이제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요, 생활 정보가 담긴 각종 문서를 갖다가 해독하는 비율이요, 굉장히 낮아요. 생활 정보가 있는 문서를 해독하는 능력이요? 네, 그러니까 이 취약한 비율을 얘기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에 취약한 사람들이 2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서 정보를 해독하는 게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22%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38%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문서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취약한 사람들이. 글을 읽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 OECD는 22%고 대한민국은 30%가 해독 못하는. 그렇죠. 취약한 사람. 저도 취약한 사람에 들어가나 봐요. 아니 제가 이건 말로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 잘 못 해석하는 사람 비율. 네. 그게 OECD는 22%인데 20%? 우리나라는 38%예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취약한 비율로 치면 거의 최고다. 예. 우리나라가 1등인 게 몇 개 있죠. 뭐 자살률, 이혼율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고도의 문서 해독. 그러니까 이 문서를 읽고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행간을 파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비율이요. 북유럽 선진국들은요. 정말 어려운 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 뭐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균 20%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서의 속뜻을 파악할 수. 이건 내용이지. 네. 우리나라는요. 2.4%입니다. 그게 딱 그거네. 지난주 미션에 관련된 거 신문의 편집 의도를 읽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속에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2.4%밖에 안 돼요. 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신문 보시는 분이, 그러니까 경제지에서 이게 이미 장사가 끝났으니까 나는 나갈 테니까 니네 들어와라. 나를 돈을 벌게 해달라는 그렇죠. 의미인지 네네. 아니면 이제 다 시작하니까 니네 돈 벌기 위해서 같이 뛰어들자라고 안내하는 건지를 그걸 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의미죠. 고도의 문서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요즘 말로 호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주택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 아실 수 있죠. 정말 읽으신 분에게만 보이는 게 정보입니다. 그래서 문맹률은 사실 우리나라는 최저 수준이지만 실질 문맹률은 최고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시사평론가의 어떤 논리성을 갖다가 배우시면 언론을 접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상호 기자 책 말고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팩트를 제대로 분석해 보시는 그런 식견까지 갖추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클로징 멘트는 어떤 걸로 해주실 건가요? 네, 누구나 글을 잘 쓸 수 있다의 로타진 드라이언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작가란 오늘 아침에 글을 쓴 사람이다.